안녕하세요. 45조 단일성까지 했었습니다. 이어서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PEP 청구항부터 가겠습니다. 1번 의취지. PEP 청구항은 청구 범위에 제조 방법 기재한 겁니다. 의 쓰실 때 또 편하게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의 쓸 때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시한정인 청구항에 수치범위 작성한 거, 파라미터 발명인 청구항에 파라미터 작성한 거, 그 다음에 얘도 오늘 나가겠네요.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 작성한 거. 의 쓸 때 청구항에 뭘 작성한 걸 PEP 청구항이라고 한다. 청구항에 뭘 작성한 걸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한다. 일 있으면 또 편하시죠. PEP 청구항은 물건 발명을 방법에 의해 특정한 청구항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표현 수단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2번 청구 범위 기재 요건 만족 여부. 1번 개정법의 태도. 여기가 42조 6항 쟁점들인데 대표적으로 얘 둘 할 때 잠깐 언급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게 먼저 42조 4항 2호 쟁점인데요. 과거에는 물건 발명에 그 구성을 제조 방법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심사위원님들이 싫어한다는 거고, 심사위원님들이 싫어한다는 게 44항요 그 거절료 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의의에 써 있는 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의의에 보면 PEP 청구항 물건 발명 구성이 아닌 방법이라고 썼는데 그 구성이라는 게 조금 조심하실 게 이게 다 구성이고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의 외형이나 물리적 성질에 따른 것으로 특정한 게 아닌 제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제조 방법도 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의해서 구성이 아닌이라는 게 그 물건의 외형이나 물리적 성질이 아닌 제조 방법에 의해 특정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은데 지금 과거에는 물건 발명을 쓰는데 세상에 제조 방법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 그럴 거면 제조 방법 발명을 청구를 하지 싫어했었고 그냥 기능적 표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구성을 기능적 표현을 쓰면은 이거 레인지가 넓어지는 건데 레인지가 넓어지게 되면은 도대체 너의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싫어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2조 6항을 도입하면서 더 이상 청구항에 뭐 방법이나 기능 그 다음에 뭐 어젠가요? 뭐 물질 이런 거 써도 그걸 썼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시키지 마라 하면서 들어온 게 42조 6항이죠. 이건 답안지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당 가면서 보론용으로 치시면 됩니다. 42조 4항 쟁점이 아예 안 나올 거예요. PEP에서는. 국법에서는 PEP 청구항을 금지하기도 했었으나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42조 4항 2호 위반으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42조 6항을 규정해서 청구항에 뭐 방법, 기능 이런 거 쓰고 싶으면 써라. 썼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한다. 2번 위반 시칙을 42조 6항에 의해 PEP 청구항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물건 발명을 제조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청구항과 마찬가지로 명확한지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다면 42조 4항이요. 명확하다면 42조 4항이요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얼마든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1, 2차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된다면 40조 4학년 쟁점은 안 나올 거예요.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되고. 출제된다면 무조건 신규 진보성이죠. (3번) 등록요건 판단 대상. 여기도 지금 목차가 등록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규진보성 얘기하는 겁니다. 신진선화. 근데 선화계는 언급이 잘 안 될 거고 하여튼 신규진보성 판단 대상. 얘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9판례에서는 물건 발명을 제조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봐서 이게 있으면 제조방법으로 한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방법이 신규진보하면 무조건 PEP 청구항은 심사도 하지 않고 신규진보하다고 단언해버렸었습니다. 반대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청구항이 제조방법 썼지만 제조방법 무시해버렸습니다. 제조방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규진보성에서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았죠. 이거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답안지용은 아니고 기본서 외우실 때 편하시라고 제가 잠깐 역사만 좀 내막을 설명드리면 1차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특허권이라는 게 그 청구 범위하고 이거 권리 범위라고도 하는데 청구 범위하고 그 다음에 2조 3호 실시행위 이렇게 두 개가 융합돼서 특허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도 좀 넓게 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조 3호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발명으로 청구하는 게 좋아요. 2조 3호에 있어서 장점이란 게 뭐냐면 물건 발명이 제일 넓습니다. 물건 발명의 실시행위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제법,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이건 창작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등화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들이 변리사한테 특허 출원을 요구하면은 웬만하면 물건 발명으로 출원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물건 발명을 했더니 그 물건의 물리적 성질이나 외형만으로 했더니 신규진보성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존에 공지된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변리사들이 고객은 물건을 원하고 일반적인 물건 표현이 물리적 성질이나 외형으로 하자니 신규진보성을 내가 극복할 자신이 없고 그 제조 방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대한 게 PEP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특단의 사정이 없어 제조방법이 무시되면 웬만하면 신규진보성을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특단의 사정이 있냐 없냐로 해서 제조방법을 한정하거나 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판례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냐 없냐로 나눴었고 최신 판례에서는 판례를 변경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질 않고요. 제조 방법을 포함해서 그 물건의 성질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게 물건의 효과를 파악하라는 소리입니다. 물건의 효과를 파악한 다음에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물건이 종래에 있었는지 없었다면 종래에 있었던 물건보다 더 나은 것을 갖는지에 따라서 신규준수 판단할 것을 요청하는 게 최신 판례입니다. 답안지용으로는 일단은 9판례, 최신 판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나오면은 판례 태도를 써야 되는데 판례 태도 쓸 때 판례가 변경된 게 있으면 9판례, 최신 판례 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하여튼 답안지용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걸 외우실 때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9판례하고 최신 판례하고 뭐가 다르냐면 청광일에 뭐 이렇게 쓸까요? 단계 1, 단계 2 및 단계 3을 포함하는 X의 제조 방법 A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계 1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2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3단계 거쳐서 X라는 물건을 제조하는 A 발명이라는 소리예요. 청구항이
제1항에 따라 제조된 X. 이게 PEP입니다. 1항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발명. 이거 고객이 제조 방법을 쓰면 욕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거 제조 방법 하려고 너한테 돈 주고 출원하는 줄 아냐. 이 실시행위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욕먹지 않으려고 이제 물건 발명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거 판례에 따르면 이 제조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건 제가 1차 판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게 이제 실이었는데 뽑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실의 탱탱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탱탱한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제조 방법인 거예요. 이런 뭐 외형이나 물리적 성질이 아니고 제조 방법인 거예요. 그 효과를 갖는 게.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까요? 발명이라는 거는 이거 다 답안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본서 외우는 데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허 세계에서는 종래 기술 잡아주고 그 종래 기술의 한계점 잡고 자꾸 종래 기술이 뭐가 안 좋아지는지 찾는 것부터 발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점을 구성한 효과를 갖는 구성을 찾아요. 이 구성과 효과는 원인과 결과라고 해요.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이 탱탱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 탱탱한 효과를 가지는 원인이 뭐였더니 특정한 온도와 특정한 압력에서 만들어지면 그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제조 방법이 되니까 그때는 물건 발명을 제조 방법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특단의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특단의 사정이 있어버리면 청구항 1행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이 신규하고 진보한지. 만약에 이게 신규 진보하잖아요. 얘를 심사도 안 했어. 그럼 무조건 신규 진보하겠다고. 그리고 특단의 사정이 없어. 예를 들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얘는 신규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1항에 따라 제조전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X만 남아. X면 아무 효과, 뭐 실이 탱탱하건 안 탱탱하건 그냥 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실이 돼버려서 그냥 실은 다 존재하잖아요. 이 신규 진보성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9판례. 최신 판례는 뭐냐면 이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X의 효과를 봐요. 물리적 성질을. 물리적 성질을 봐서 만약에 이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X가 X 알파 효과가 나와. 근데 다른 방법에 따라 제조된 공지 실이 있었는데 걔는 X 베타 효과였어요. 이게 공지의 제조 방법. 이게 이번 방법에서 만든 거. 그럼 X 베타하고 X 알파는 다르잖아요. 효과가. 일단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베타 갖는 효과보다 알파 갖는 효과가 더 좋다면 진보성까지 인정되는 게 이게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9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게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알파인지 베타인지를 안 본다고요. 9판례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져버리면 제조는 무시되고 무시되면은 X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아예 안 봤어요. 옛날에. 안 봐버리고 그냥 X로 봐버리니까 X 베타도 X잖아. 죽어버렸다고. 근데 현행 판례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특정 효과가 나오면 그 효과를 갖는 물건으로 잡고 이 효과를 갖는 물건이 종래에 있었는지 종래보다 더 좋은지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포함과 무시의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또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한정한다는 건 뭐냐면 종래도 사실 X알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조 방법이 얘하고 달랐지. 그런데도 얘 신규진보성 줬다고.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 9판례를 변경한 이유가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로 만들어도 X알파야. 근데 종래에도 다른 방법만도 X알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얘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살려주냐 이거야. 똑같은데. 이거 뭔가 기술적으로 모순이 있다. 기술적인 모순이 있어서 제조 방법을 포함해서 판단하자. 이 기술적 모순을 탈피하고자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이거야.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거야.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내막이고 답안지용은 많이 들어봤죠. 9판례 쓰고 최신 판례 쓰고 그다음 내가 검토 써야 된다 그랬잖아. 판단 기준 쓸 때 판례 태도 검토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설의 태도도 쓰는데 검토 쓸 때는 이제 판례 답안지로 쓰게 되는 거예요. 판례 답안지가 뭐냐면 PEP 청구항도 결국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특정하고 물건으로 신규진보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판례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거의 내막이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모순이 생긴다 이거야. 제조 방법을 한정해버리면. 그래서 바꾸자.
PEP입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제 사례지행도 보시면은 또 답안지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출제되면은 똑같은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외우셔서 똑같이 써도 됩니다. 3번 등록요건 판단 대상, 이거 신규준모성 판단 대상 얘기하는 거고, 문제점, PEP 청구항 신규준모성 판단할 때 제조방법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학설, 물건 동일선설은 물건으로 보자. 제법 한정설은 청구항이 제조방법 썼으니까 당연히 제조방법을 한정해야지. 그래서 심사도 한정하고 권리범위도 한정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특허 받으면 똑같은 제조방법을 만든 것만 특허권 효력을 미치게 이렇게 하자. 물건 동일성설은 또 다른 거예요. 물건 동일성설은 약간 최신 판례하고 좀 비슷한 건데, 심사도 물건에 따라서 좀 넓게 하고 권리도 좀 넓게 나오자. 그러니까 다른 제조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물건하고 똑같은 거면은 권리범위도 하게 하자. 물건 동일선설, 제법 한정설. 물건 동일선설은 물건 발명이니까 물건으로 봐야 된다. 제법 한정설은 청구항에 쓴 건데 쓴 거를 왜 무시하냐. 쓰면은 분명히 레인지를 줄이려고 썼을 건데 그럼 레인지 줄여야지. 제법 한정설. 3번 종래 팔레트도, 종래 팔레트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서 판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변경된 팔레트도, 변경된 판례는 제조 방법을 포함해서 물건의 성질을 본 후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물건, 그 성질이 효과예요.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물건이 종래 발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나은 효과를 갖는지, 이렇게 따지고 권리범위도 마찬가지죠. 권리범위도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물건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본부 제3자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갖는 거면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검토는 그 물건 동일선설하고 비슷한 태도로서 결국엔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제조방법 기재로 한정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물건이 어떤 건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그 다음에 고수로 갈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자신 없으면 그냥 여기 판례 태도처럼 써도 돼요. 만약에 자신 있다면 구판례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조방법을 한정했을 때 모순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제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준법성 인정되는 모순이 있어서 최신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첨언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권리범위에서 1번 문제점, PE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시 제조방법 고려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있으면 똑같은 제조방법으로 만들었을 때만 침해냐, 아니면 다른 제조방법 만들어도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침해냐, 그거 하는 거야. 똑같은 거. 물건 동일선설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만 같으면 침해다. 제법 한정설은 청구범위에 써지 않았냐, 그러면 청구범위에 의해서 권리범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여야지. 제조방법 다루면 비침해지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종래 판례가 애매했습니다. 애매했는데 그냥 뭐 2004호 특허법원 판례 갖고 왔는데 뭐 특허법원에서는 청구범위도 권리범위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PEP 청구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를 포함해서 청구항을 해석해야 될 것이지만 이게 되게 좁게 본 거예요. 똑같은 제조방법으로 만든 것만. 근데 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물건 자체로 해석돼야 될 것이다 해서 뭐 신규 진보성 판단할 때는 또 넓게 하고 그거 조금 옛날 판례 가져온 건데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최근 대부분 판례 이것만 써도 괜찮아요. 최근 대부분 판례는 그 신규 진보성하고 똑같이 권리범위 판단할 때에도 제조 방법을 포함해서 이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의 성질을 파악한 후 그와 같은 성질을 제3자가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신규 진보성 판단 방법과 똑같다고 했다. 근데 다만 나번이요. 이거는 PEP 특유의 논리가 아니라 권리범위 판단할 때 다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었지만 이걸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신규 진보성 판단할 때랑 신규 진보성을 제가 책에는 등록 요건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또 특허 요건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특허 요건이라는 게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그 거절이고 산업성 연관성 신규 진보성, 이거 특허 요건 판단이라고도 하고, 권리범위 판단할 때 이걸 청구범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청구범위 해석이라는 게 청구에 써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문헌 해석.
여기도 문헌에서. 다만 40의 사항1호 위반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의식적 제외 사항이 있는 등 제3자에게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무효사유 법리하고 좀 비슷한 거 나왔다 했었죠.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 나번이 그겁니다. PEP 청구항의 특유 논리가 아니라 모든 발명에 있어서 권리범위 판단할 때는 문헌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긴 제한 해석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번 다만 X에 대해서 다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항유례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사실 사항유례에 뒷받침되지 않는 게 발명의 설명에서 뒷받침되지 않거나 아니면 출원인 의식적 제의한 사정 등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난 다른 제조 방법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제의한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이 X에 대해서 다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 해석할 수 있다. 그 제한 해석은 똑같은 제조 방법을 만들었을 때만 권리범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리사 말장난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유능한 변리사는 말장난 잘해갖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가는 거. 다만 이러한 해석 방법에 도출되는 특허관련 권리 범위가 명서 전체적인 기재에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 이게 사실 사항1호 위반이야.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등이라고 했는데 의식적 제외라는 표현은 좀 뺐네요. 뭐 그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를 제조 방법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이게 제한 해석입니다. 검토는 신규 진보성 판단하는 검토하고 똑같아요. 얘도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물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물건의 효과를 파악한 후, 물건의 성질을 파악한 후, 뭐 성질, 실체, 다 똑같은 소리, 다 효과예요. 우리가 효과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바꿔 쓰긴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면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뭐 성질, 의, 그다음에 실체, 이게 다 효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의 효과를 파악한 후 그런 효과를 갖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 범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 해석이 무효사유 항변하고 논리가 좀 비슷한 겁니다. 1차 판례 강의 때도 했었는데 무효사유 항변만 나오면 제가 검토 칠 때 신속한 제3자의 권리 구제라고 했었어요.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 이거 제한 해석할 때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 이게 44항1호 위반이라고 했었죠. 44항1호 위반이면 무효심판 걸릴 수 있어요. 무효심판 걸리면 특허권자가 44항1호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범위로 특허권 정정하면 무효사유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정정하면 특허는 사는데 정정하면 제3자께 권리 범위에서 빠지잖아. 그럼 비침해가 되잖아. 그걸 다 거치고 오면 제3자 거 침해후 판단이 너무 느리잖아.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제한 해석해버리는 거야. 무효심판 갔다 와서 정정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갖고. 그게 제3자 신속한 권리 구제라고. 제3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 밑에 있죠.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범위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 강의는 좀 오래 했는데 대다수의 설명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상 답안지 내용으로는 이거 기본서 외울 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문장들이 좀 3줄, 4줄 길게 써 있는데 사례집 핸드북 보시면 이걸 또 요약을 해놨으니까 강의를 바탕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PEP였습니다. 언젠가 이거 다시 나올 때 됐습니다. PEP. 그 다음에 잽슨. 잽슨도 여기다 쓸까요? 잽슨은 청구항에 전제부와 특징부로 작성한 것을 잽슨 타입이라고 해요. 뭐뭐에 있어서를 전제부라고 하고 뭐뭐를 특징으로 하는을 특징부라고 합니다. 발명을 청구항을 쓸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거라 그랬었잖아요. 구성일, 구성이, 그 다음에 이게 유기적결합 관계 및 구성상, 그 다음에 여기 포함이면 개방형, 이루어지는 폐쇄형, 마지막에 이게 발명. 이게 일반적 컨셉인데 이렇게 안 써버리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단계 1 및 단계 2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에 있어서 끊는 거야. 끊고 단계 3을 더 포함하는 이리 끊어버리는 거야. 똑같은 문장인데도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게 잽슨 타입이라고. 이게 일반적 스타일. 끊어서 더 포함 이렇게 하는 걸 잽슨 타입. 잽슨 타입은 미국에서 어떤 출원에서 처음에 사용한 스타일로서
뭐뭐에 있어서를 그냥 공지기술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 공지기술이었는데 1하고 2하고 포함하는 게 그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계산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3을 집어넣은 게 이게 대박이었다. 3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네가 평가하면 된다. 너네 오해하지 마라. 1, 2는 오해하지 마라. 이거 원래 있던 거다. 괜히 1, 2가 전에 있던 건데 하면서 내 걸 폄하하지 마라. 내 건 3이니까 3에 집중해라. 심사관님한테 심사관도 이거 처음 봤을 테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집중해서 내 거 폄하하지 마라. 내 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찾아보는데 이거 없어. 그럼 대단하다. 심사관님이 한눈에 딱 보고 발명이 뭔지를 파악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만들고 시작한 게 잽슨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잽슨 타입은 뭐뭐에 있어서란 전제부에 공지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스텝 1 전제부로 작성했던 사정만으로 이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이죠. 왜냐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거 안 된다. 물론 전제부에 공지기술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다수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뭐 기술 분야를 한정하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아니고 노하우로서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건데 그거를 뭐 뭐뭐에 있어서로 표현하던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뭐뭐에 있어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부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공지기술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제 여기 왜냐하면 다양한 목적하에 전제부라는 작성 스타일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꼭 공지기술 쓰는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공지기술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신기준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 같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님이고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이에요. 입증 책임 자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증하고 오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그걸 보통 심사 단계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원래는 심사관이 그게 출원 전에 공개됐음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29장 각호주의로 쓸 수 있는 게 법리적으로 맞아서 전제부에 썼다는 이 사실만으로 입증되지도 않는데 공지기술 인정하는 건 타당하잖아요. 이 두 개를 많이 써요. 이것도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판례 순서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 판례 순서가 이런 경우일 때는 기출문제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있지만 문제 자체도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소문제가 이래. 그 다음에 스텝 2. 이거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가 좀 빈약해요. 다만이라고 시작하죠. 다만 여기다 하여튼 판례가 다 심사과정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심사가 얘기 나오는 다만 심사관님이 입증 책임 갖는 건 맞지만 심사라는 것은 추론인과 심사관의 의견 교환에 따라서 진행돼야 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심사관님이 입증하지 않았어도 추론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 공직인고 맞아요라고 자인을 하면 넘어가자. 그 언제 심사관님이 바빠 죽겠는데 또 입증하고 있냐. 자인하면 좀 넘어가줘라. 마치 약간 자백의 법칙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자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심사 단계에서는 자백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의 운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하고 달라요. 근데 마치 자백의 법칙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자백이란 말은 안 하지만 표현하는 건 자백하고 똑같은 거야. 출원인이 자인하면 그거 자백이거든. 자인하면 자백이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 바빠 죽겠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공직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하다 이렇게. 스텝 2. 출원인이 자인하면 공지기술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인정 가능인데 여기가 공지기술로 인정하는데 여기가 9판례에서는 간주로 봤어요. 여기까지는 9판례, 78례 똑같습니다. 추론이 자인했을 때만 공지기술을 보자. 이건 9판례, 78례 똑같은데 9판례, 78례가 다른 게 뭐냐면 자인했을 때 9판례는 간주로 봐갖고 복멸이 안 됐어. 78례는 이거 간주로 보지 말자 이거야. 얘는 사실상 추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텝 3
출원인이 자인한 게 착오에 의한 것이면 그 공개되지도 않은데 공개됐었네 라고 착오에 의한 것이면 복멸 가능합니다. 복멸이 되면 다시 심사관이 입증해야지만 공지기술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텝 3 사실상 추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지 여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런 판례는 법의 보완책에서 법이라고 봐요. 사실관계를 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공개가 됐는지 아닌지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인데 역사적 사실의 문제를 법으로서 막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지 여부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라고 하나요? 사실 문제라고 할까요? 공지 여부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법으로서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면 다시 그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못 써먹는 게 맞다. 이게 왜냐? 스텝 1, 2, 3. 그리고 동일한 게 제가 저번 시간이었나요?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고 했던 게 전제법하고 똑같은 게 명세서 종래 기술. 명세서의 이제 종래 기술에는 보통 공개된 기술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목적, 공개되지 않았고 노하우인 종래 기술도 있잖아요. 종래라는 게 내 것 전이에요. 내 것 전이라는 것은 공개도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 노하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입증책은 원칙적으로 심사관에 있기 때문에 명세서의 종래 기술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지기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원이 자인이 있으면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는 여기다 쓸게요. 이게 민사소송법상 자백하고 똑같은 건데 자백이란 말을 여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을 위해서 공지기술을 인정하자. 이제 인정할 때는 981은 간주했으나 이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추정이 타당하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복물되고 그땐 다시 입증해야지만 공지기술을 쓸 수 있겠다. 이 명세서 종래 기술과 전제부에 관한 점. 얘 무조건 시험 문제 한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도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사례집 핸드북 보셔서 그대로 답안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의의체지, 잽슨이라는 것은 전제부 쓰고 특징부 쓴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의에 전제부에서 공지기술을 인정한 후라고 써 있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편한 식으로 쓰면 되는데 잽슨 타입에서 이거 잽슨이라는 사람은 공지기술을 썼었어. 그래서 전제부 특징부로 쓰는 스타일이 있고 그 중에 전제부에 공지기술 쓰는 걸 잽슨.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잡고 써도 돼요, 답안지를. 이 전제부 특징부로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안에 전제부를 공지기술로 썼으면 그걸 잽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공지기술과 특징부로 쓰는 걸 잽슨이라고 하고 다만 이 전제부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 있었다. 이렇게 뽑아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는 전제부 특징부를 아예 잽슨이라고 봤고 그 중에서 전제부로 공지기술을 쓰는 거는 일부니까 전제부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지기술로 보지 마라. 저는 설명을 방금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기본서는 잽슨이란 전제부에 공지기술을 쓴 다음에 특징부를 쓰는 것을 말한다고 썼죠. 그럼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편한 식으로 가셔도 돼. 논리 접근은. 근데 실제 잽슨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아예 전제부를 다 잽슨이라고 포괄 표현하기도 해서 이게 뭐 어디 사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기본서는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제가 설명 방금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판례
1번 공직성, 2번 공직성 법적 성격이 있는데 1번 공직성은 출원이 자인했을 때 이제 공직성을 인정하고 자꾸 성성성거립니다. 교수님들은 뭐 옆에 자꾸 성성성 붙어요. 근데 이 공직성 법적 성격은 구 판례에서는 간주로 봤는데 최신 판례에서는 사실상 추정으로 했다. 검토는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요건 판단 대상과 4번 등록후 권리 범위 해석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뭐냐면 이건 너무 옛날 쟁점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게 이제 전제부 특징부인데 만약에 이걸 공지기술로 썼어요. 출원이 자인했고 실제로도 공지야. 그럼 옛날에 우리 신규성 무효사유 항변 있죠. 신규성 무효사유 항변하면은 이거 그냥 비침해 가버리잖아. 그걸 이제 그 시초가 공지기술 제외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지기술 제외설. 청구하면 공지기술 썼는데 심사관님 심사 미스로 특허가 된 거야. 그럼 그 공지기술은 특허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청구의 공지기술은 다 제껴버리자. 공지기술 제외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지기술 제외설이 잘못 오해가 돼갖고 발명 전체가 공지기술인 게 아니라 발명 구성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에도 그거 제외해버리는 게 맞나?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구성 1을 포함하는 발명이 있어서 구성 1을 더 포함하니까 이건 구성 1 플러스 구성 2잖아. 유기적 결합 관계잖아. 근데 구성 1이 공지야. 그럼 얘를 청구하면 구성 2로 봐야 되나?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었다고. 뭔 소리냐면 이거 이해 안 되면 넘어가셔도 좋은데 우리 신규성 무효사유 항변이 있어요. 얘가 특허가 됐는데 얘가 신규성이 없어. 심사 미스로 특허가 됐어. 그럼 신규성 무효사유 항변 돼갖고 이거 똑같은 발명 누가 실시해도 비침해입니다. 그거의 시초가 공지기술 제외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지기술 제외설은 이거 신규성으로 죽어야 되는데 잘못 특허돼도 얘가 공지기술은 얘 제껴버리자. 제외버리자. 그 제3자 이거 똑같은 거 써도 무조건 비침해로 하자. 이게 공지기술 제외설이에요. 그 공지기술 제외설이 와전돼갖고 발명 전체가 공지기술인 게 아니라 일부 구성이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일부 구성을 제껴버려야 되나? 이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제껴버리면 구성 2만 되잖아. 구성 2만 되면 권리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 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했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등록요건 판단 대상과 등록 후 권리 범위 해석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구성 1 플러스 구성인데 구성 1이 공지면 얘 제끼고 이걸 구성 2로 해서 신규 진보성 봐야 되나? 아니면 구성 2로 해서 권리 범위를 봐야 되나? 이 논리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소리라고. 이거는 옛날부터 제껴진 논리여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건 당연하잖아. 구성 1 구성이면 구성 1 플러스 구성 2로 해야지 무슨 공지라고 공지 구성 떼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갔어요. 그 이제 등록요건 판단할 때에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는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후 권리 범위 해석도 구성요소 완비 원칙 그 논리가 써 있는데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거지. 구성요소 일부가 결여됐으면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뭐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죠. 그거 하면서 이 공지했다고 이거 제끼면 안 된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예. 공지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쿠시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기능시청과. 기능식은 뭐 의 쓸 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기능적 표현을 청구항에 쓴 걸 기능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암기 전에 그냥 이해 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천천히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냥 필기도 안 할게요. 아마 1차 판례 강의 때도 간단히 시간 됐으면 제가 했을 건데 캔에다가 연필을 부착한 발명을 했어요. 캔에다가 연필을 부착한. 그래서 음료수 마시다가 연필로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일하다가 마시고 바로 쓰고 붙이고 했는데 제3자가 이걸 캔이 아니라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연필을 붙여버린 거야. 캔이 아니고. 그럼 이거 캔하고 다르잖아. 사전상. 그걸 그 청구범위 해석이라고요. 청구항에 캔 플러스 캔에 연필이 부착된이라고 하면 이 캔이 아닌 유리병을 하면 사전상 캔과 유리병은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걸 문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요. 문헌 해석 후 문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불쌍하니까 봐주는 게 균등범위입니다. 그러면 캔을 유리병으로 바꾼 게 과제액의 원리가 같고 그 다음에 효과가 실적으로 같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봐서 맞네 하면은 균등범위로 잡아버리는 건데 균등범위 가게 되면 말싸움 시작해요. 지금 캔에다가 연필 부착한 게 과제액의 원리가 뭔데 이거부터 말싸움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똑똑한 변리사들에 의해서 사건이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침해자의 변리사가 되게 똑똑하면 산으로 간다고요. 그럼 특허권자가 억울한데 이러다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변리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니까 나 그거 싫다. 나 균등범위 아예 가기가 싫어. 이걸 요구합니다. 그거 가다가 침해자 쪽에서 진짜 똑똑한 변리사 선임하면 억울한데 하면서 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난 무조건 문헌범위 원한다.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들한테 청구했을 때 어떤 변리사가 청구항 이제 캔이라고 쓰잖아요. 아유 무능한 변리사 하면서 제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고객들이. 너네 그렇게 하면 그 균등범위 갖다가 너 저 똑똑한 애한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고객들이 청구항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쓰면 무능하다 이렇게 그런 인식이 생겨갖고 변리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기능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걸 캔이라고 안 하고 뭐 마시는 도구? 뭐 보통 우리가 수단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마시는 수단? 음용 수단? 뭐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캔이건 유리병이건 다 포함되니까. 그게 기능적 표현 청구항 쓰기 시작한 태초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심사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야 이거 마시는 수단이라면 캔 유리병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야. 리모컨 껍데기예요. 근데 여기도 물은 받을 수 있잖아. 야 이것도 마시는 수단이냐? 이상하잖아. 막 하면서 처음에 그럼 안 돼. 그러지 마. 그래서 처음에 싫어했어요. 그게 이제 44항 쟁점이지. 변리사들은 고객들이 균등범위 싫어하니까 문헌범위로 다 하게 해주려고 이걸 굉장히 넓게 쓰려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넓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청구항에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능도 효과예요. 이 캔의 기능이 음료수를 마시는 기능 아닙니까? 그게 다 효과라고. 효과로 그냥 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그런 효과 가는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려고. 그 변리사들이 이제 넓혀주려고 문헌범위 넓혀주려고 썼는데 첫 번째 쟁점. 심사관들이 막 딴지 걸면서 싫어합니다. 야 이것도 마시는 수단이야? 이상하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저항이 있었으나 42조 6항 기능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시키지 마라. 기능적으로 표현했어도 정확하게 그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다면 오케이 해줘라. 이런 판례로서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능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되지는 않고 기능적 표현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나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절. 그게 아니면 인정.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능적 표현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44항 이렇게 발행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많으시고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변리사가 또 역량에 따라서 이거 기능적 표현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안 된대요 하면은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캔, 유리병 이렇게 다 나열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따라서. 그게 44항 쟁점.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2번 청구의 기재요건 만족 여부. 국법에서는 PEP와 함께 아까 PEP 할 때도 말씀드렸죠. PEP와 함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해달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처음에는 이거 변리사들 꼼수라고 해갖고 심사위원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까 PEP도 변리사들 꼼수잖아요. 고객들이 물건 발명 좋아하니까. 이것도 고객들이 문헌범위 좋아하니까 뭔가 꼼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으나 나중에 41 6항 개정하면서 다양한 기재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서 명확하게만 하면은 이제 괜찮다. 그 다음에 3번 등록요건 판단 대상. 이게 신규진보성인데 뭐 얘도 아까 PEP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가 되면은 권리법인 판단 대상. 이게 문헌 해석해야 된다. 기능식 청구항이면 그러한 기능을 갖는 건 다 걔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라도 신규진보성이 부정되면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모든 게 신규진보성 인정됐으면 권리 범위도 그 모든 거에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헌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판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기능적 표현이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이 사전에 없는 표현들도 많아요. 뭐 마시는 수단 하면 마시는 수단이란 단어 자체가 사전에 없잖아. 변리사가 막 골머리 써갖고 만든 단어인데. 그래서 사전에 없는 단어는 문헌 해석할 때 사전에 없으면 관용적 의미를 찾고 관용적 의미도 없으면 발명의 설명을 보충 참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능적 표현은 명서 도면을 보충 참작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서 도면을 참작해서 해석한다는 말, 판례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강사님들이 1차 강사나 2차 강사는 잘못 얘기해갖고 1차 강사님은 최근까지도 그거 잘못 써놨어요. 그 요약집 뭐 책에 있는데. 그래서 기능식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서 참고해서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문헌 해석할 때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변리사들이 만든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중에 기계일 하게 되면 기계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기계는 이 모양을 갖다가 다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변리사님들이 다 골머리 써갖고 기가 막힌 단어들 만든다고요. 그럼 사전에 없잖아. 사전에 없으면 그 단어가 처음에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명서 도면을 참작합니다. 명서 도면에 그 단어에 대해서 자세한 의미를 또 보충 설명해 주시거든요. 내가 사전을 만든다니까, 변리사들이. 그래서 명서 도면 보충 참작하는 게 문헌 해석하는 겁니다. 기능식 표현은 그러한 기능이 사전에 없는 단어의 경우 많아서 변리사들이 만든 단어가 많아서 명서 도면을 참작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서 도면을 참작해서 그와 같은 기능을 갖는 모든 물건을 갖는다고 해석한다. 이건 문헌 해석인 거예요. 다만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 44항의로 발명의 설명이 받침되지 않거나 출연이 심선한 케이스 의식적으로 제한 이력 등이 있으면 제3자에게 비교하고 명백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제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마시는 거란 어떠한 부피를 가져서 뭐 음용 물질을 보관할 수 있고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넣어서 뭐 마실 수 있는 형태를 갖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예로서 하면서 예시를 또 듭니다. 이게 우리 변리사들이 사전을 만든다는 거야. 내가 만든 기능적 표현에 대해서 정의를 쓰고 이 정의도 정의만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까 봐 예시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 예로서 캔, 뭐 유리병이 있다 이렇게 쓰지. 이 제한 해석은 그 예로 제한 해석하는 거야.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 그때는 캔하고 유리병으로만 되는 거지. 그 제한 해석. 그럼 제한해서 언제 가는데요? 그것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변리사 말싸움이라고. 유능한 변리사면 일로 만들고 싶으면 일로 가는 거고 일로 가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언어의 마술사인 거야. 그거는 답안지 안 나와. 그 등록권 판단 대상 그와 같은 기능을 갖는 모든 것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각주 30번 있죠. 다만 그와 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처음 만든 단어일 수 있어갖고 명서도면 참작해갖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명서도면 참작해서 해석해라. 이게 제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 각주 30번에 있고요. 판례. 그 다음에 2번 양리이전. 이게 의학용도 발명에서 나온 거죠. 의학용도도 이거 내가 그 1차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화학 물질이 그래서 심장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갖고 심장병 치료제라고 내가 첨광을 썼어요. 그게 물질 특허 내면서 의학용도 특허 내는 거야. X 물질을 포함하는 심장병 치료제. 나중에 심장병 치료를 자꾸 하려고 봤더니 그게 우울증도 치료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X 물질이 무슨 알파 수용체란 걸 건드려. 근데 알파 수용체를 건드리면 심장병도 치료되고 우울증도 치료되는 거야. 근데 내가 X 물질을 심장병 치료로 의학용도를 청구했으니까 우울증 치료는 회피가 되는 거야. 문헌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걸 고객들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안 되겠다. 나 심장병 치료제는 나 이렇게 쓰기 싫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양리기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양리기전과 의학용도는 내가 그 1차 판례 강의할 때도 제약적인 그 기본 설명해드렸죠. 나중에 또 우리 제약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양리기전은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는지 메커니즘인 거고 의학용도는 그 수용체를 건드렸을 때의 그 결과물,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더 앞으로 갈수록 더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에서 그 다음부터 양리기전을 첨광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리기전을 쓰기 시작하는 게 기능적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장병 치료제라고 안 쓰고 심장병 치료의 기능으로 간 거지. 그게 알파 수용체거든. 알파 수용체 저해제 이게. 이 양리기전도 기능적 첨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리기전 42조 4항 이후 판례 기억나시나요?
의학용도 발명은 질병과 약효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리 기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시키지는 않겠다. 크게 기능식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시키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리 기전을 썼다 하더라도 그 양리 기전이 어떤 질병과 약효를 나타내는지가 명확하다면 오케이 해주겠다. 크게 기능적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어떤 구성을 나타내는지가 명확하다면 오케이 해주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2번에 양리 기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후 권리 범위, 거기 판례 2개 있는데 아까 PP에서도 이겁니다. 문헌 해석하고 제한해서.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갖는 거 전부 다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거고, 다만 제3자에게 비추어 명확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 해석. 제한 해석이라는 게 발명의 설명 일부 예시, 특히나 우리가 실시에 많이 쓰는 실시에로 한정해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기능식 청구항은 답안지에서 10점 이상 못 나옵니다. 10점 이상 못 나오고 많이 나와야 뭐 한 5점, 그리고 여기로 나올 거예요. 이거 문헌에서 제한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쿠시 청구항. 마쿠시 청구항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마쿠시 청구항은 여기 구성 1 플러스 구성 이걸 유기적 결합관계로 쓰는 거고, 마쿠시는 구성 1 또는 구성 2 이렇게 하는 게 마쿠시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의치지. 마쿠시는 구성을 또는 써갖고 권리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으니까 마쿠시는. 변리사들이 청구 범위를 넓혀야지 고객들이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균등 범위 가면은 야 너 똑똑한 사람하고 침해자가 똑똑한 변리사 될 거면 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이것 때문에. 권리 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하나가 기능적 표현이고, 하나가 기능적 표현 갖다가 심사관님이 야 이거 41조 4항 때문에 안 돼 계속 그러시면 마쿠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변리사가 마쿠시로 다 열거하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캔, 유리병,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제3자가 뭘로 또 바꿔나갈까, 이걸 상상하기가 힘들어. 그럼 기능식으로 하는 거고. 나 상상 다 할 수 있어. 기능식으로 했다가 심사관님이 자꾸 41조 4항이요 명확하지 않다고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면 마쿠시로 다 열거하는 거고.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쿠시 잘 안 하고 기능적으로 많이 쓰죠. 마쿠시는 2번 등록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그 레인지를 또는으로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거절유가 있으면 다 죽는 거, 그 얘기. 근데 그거는 뭐 기능 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는 다 연결한 건 당연히 다 45조 만족해야 되고요. 다 단일성 있는 것들을 연결해야 되고. 등록 후 권리 범위 뭐 또는 다 있는 것 각각이 그 권리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항 일체 원칙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상 보론용 아니면은 1차 시험용인데, 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하나의 레인지라도 거절유가 있으면 그 청구항 다 죽고, 그 청구항이 죽으면 출원 전체가 죽습니다. 그걸 출원 일체 원칙이라고 하고, 근데 무효 심판에서는 어느 한 청구항에 어느 하나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청구항은 다 무효가 돼요. 하지만 그 특허가 다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청구항만 무효가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건 마쿠시의 특유 권리가 아닙니다. 기능적 청구항도 똑같은 거예요. 기능식 표현도. 뭔가의 레인지화가 되어 있을 때의 다 똑같은 논리인 건데, 여기 거절유가 있어. 그러면 청구항 1은 죽고요. 레인지 중에 일부만 거절유 있으니까 일부만 죽일게. 그런 거 없어요.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출원 단계에서는 청구항 1 주면 출원 전체가 죽습니다. 다른 청구항도 다 죽는다고. 청구항 2도 죽는다고.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이만큼 도려내야 돼. 그게 청구항 감축하는 보정이에요. 이건 마쿠시 특유 쟁점이 아니라고. 모든 거가 이렇다고. 그걸 지금 써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심사 미수로 특허가 됐는데, 무효 사유가 있는데 심사 미수로 특허가 됐어요. 무효 때도 똑같아요. 여기만 무효되는 거 아니야? 청구항을 일단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무효이사는 청구항별로 무효됩니다. 이거 1차 때 기억나시죠?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 시면 청구항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별로 취하되고 청구항물 신결이 다르다고. 이건 청구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항 1만 죽지 청구항 2는 안 죽어요.
그리고 청광 1이 죽는 것도 아까우면 이거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감축한 정정이에요. 특허받고 나서는 정정이라고 하고 심사 넘기에서는 보정이라고 해요. 그 얘기 좀 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이라는 것은 뭐 의미 없어요.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뭐 A1 또는 A2로 추론했을 때 우선권 주장하면서 A1만 이어받아. 뭐 그것도 된다는 거죠.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청구한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까지 갔습니다. PBP, 잽슨, 기능식, 마쿠시 했는데 마쿠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기능식은 한 5점 정도? 근데 5점 정도인데 이것도 기능식 특유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발명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헌해석, 문헌해석 제한해석 이걸로 이제 나올 거고요. 메인 쟁점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PEP하고 잽슨입니다. 잽슨 이거 나와야 돼요. 이거 한 10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얘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PEP는 반복 출제될 수 있는 거여서 뭐 언제든지 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걔는 뭐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PEP는 이거 98례, 78례 변화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